고산 윤선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해 예송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둘러싼 소송인 거죠. 기해년에 일어난 예를 둘러싼 소송. 이 소송에서 윤선도는 이겼던가요? 졌던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는 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해 예송은 개인 간의 소송이 아니고 국가적인 예를 둘러싼, 국가적인 장례를 둘러싼 그런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1649년에 6월 달이었습니다. 효종이 즉위했죠. 그리고 효종이 즉위하고서 효종은 고산 윤선도의 제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의 제자이기도 했던 효종의 요청으로 결국 윤선도는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벼슬길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 고산 윤선도가 벼슬길에 나갔을 적에 집권 세력은 지금 바로 기해예송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해예송으로 가는 길을 좀 스케치하고 그리고 기해예송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결국 서인들에 둘러싸여서, 말하자면 당시 주된 지배층이 서인이었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양주에 있는, 경기도 양주죠.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별장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고산이죠. 호가 고산인 까닭은, 그가 해남에 살았어도 해남 윤씨인데도 고산인 까닭은 그의 별업이, 그 집안의 별업이, 그 집안의 서울에 있던 별장이 양주 고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고산이 생각했을 적에는 정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인물은 원두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두표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원두표만을 공격한 것은 아니고 송시열과 김자점을 함께 몰아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고 왕에게 얘기했는데 그게 들어먹히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은거에 그치는 것은 아니었고요. 사건이 커져서 원두표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심해져서 결국은 삭탈관직되고 해남으로 숨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물론 부용동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 서울에도 다녀올 기회는 있었죠. 가령 효종 8년에 왕후 장씨가 아팠을 때 그의 의술 솜씨를 발휘할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내의원 제조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효종이 몸이 약했던 거죠. 오래 버티지는 못했고요. 그 효종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정계청의 문제도 등장했던 거죠. 정계청의 서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되살려야 된다,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윤고산의 주장이었고, 그것은 서인의 반발을 사가지고 결국 그는 다시 파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정세가 뒤바뀌어서 복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정계천의 서원 문제는 효종 9년에는 송시열과 송준길 두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 삭탈관직되고 다시 쫓겨났는데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효종 연간에 이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고산과 동춘당 송씨 또는 우암 송시열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주 깊어졌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효종이 승하하니까 효종의 말하자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계비로 들어온 그 자의 대비의 상복을 둘러싸고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인 쪽에서는 자의 대비는 아들인 효종에 대해서 효종이 큰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1년복을 입으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남인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효종이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예법에 따르면 큰아들에 대해서는 3년복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래 둘째 아들이지만 효종은 복림대군이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지만 왕의 자리를 이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3년을 입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갔죠. 그런데 결국 이 문제는 영의정인 정태화의 주장을 현종이 받아들임으로써 일단락이 됩니다. 영의정인 정태화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이나 우리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왕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 대비는 1년상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를 논하지 말고 법전에 입각해서 명나라와 조선의 법전에 따라서 1년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1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선도는 거기에 심하게 반발하면서 송시열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공격한 겁니까? 송시열은 왕을 서자 취급했다. 왕을 서자 취급한 데에는 역심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반역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즉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윤선도는 그 당시 전거가 되었던 중국의 예서가 있는데 그 예서에 보면은 그 예에 관한 책이죠. 그 예서에 보면은 서자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서자라고는 표현은 둘째 아들 이하를 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서자라는 서자인지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에 따르면은 3년복이 맞고 다른 한 구절에 보면은 1년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선도는 그 서자로 보이는 그 한 구절에서 원문에 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이건 불이 아니고 여기다. 그래서 또 한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석하면서까지 송시열을 공격했는데 그것이 결국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함경도의 삼수까지, 우리가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저 북쪽 끝이죠. 삼수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송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송이 일어난 배경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짚어보고 이 문제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짚어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17세기에 왜 조선의 예학이 문제되었는가 하는 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갈 필요가 있죠. 16세기까지는 예송이 일어나지 않았죠. 16세기까지는 예학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에 조선에서 예학 발달의 기초를 만든 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강좌의 틀 안에서 처음에 다루었던 하서 김인우였습니다. 일제 이항, 그러니까 일제 이항도 예학에 대해서 관심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예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학이 크게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되게 아시는 것이지만 정리해 보면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의 그 사회 기강이 근본적인 질서가 성리학적인 질서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계 김장생과 같은 예학의 대가가 등장하면서 그 사계 김장생은 하서의 예서를 공부한 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학을
실학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설보다는, 그런 형이상학적 이기설보다는, 심성론보다는 예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조선의 사회적 기강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학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17세기에 가면은 실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예학이, 구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일상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학이 정치적인 논쟁에 중요한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학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둔갑되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그런 말하자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학의 변화에 신호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해예송이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고산 윤선도가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종 원년에 윤선도는 함경도 삼수로 귀향을 가게 되었다. 그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이 복제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고까지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 역풍을 불러가지고 윤선도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윤선도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광양으로 이배가 되고요. 또 조정 안에서도 윤선도를 옹호하는 여론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선도를 살릴 것인가, 윤선도에게 계속 벌을 줄 것인가를 두고서 지방의 유생들이 서로 크게 대립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중앙정계에서도 윤선도와 맥을 같이 하는 미수 허목 같은 사람은 송시열과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남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그런 와중에 윤선도 자신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80세가 넘어서 이제 유배에서 풀렸다. 사실 이 큰 소용돌이를 일으킨 사람이 윤선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앙도 깨지고 지방도 깨진 가운데 윤선도는 유유히 부용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역사에는 더러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해예송을 겪으면서 윤선도에게는 적도 생겼지만은 많은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서인들, 그 과거의 서인들도 그 사이에 노론과 소론으로 갈렸잖아요. 그런데 송시열과 송준길은 노론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송시열이나 송준길과 대립각을 만들고 있었던 소론들 가운데는 윤선도를 지지하는 사람, 윤선도를 용인한 사람, 윤선도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론의 이경여라든가 윤선거, 윤문거, 윤원거, 이분들은 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윤증의 집안이잖아요. 아버지가 윤선거니까 윤증의 아버지가요. 이런 분들이 다 아직 노론과 소론이 완전히 쪼개지기 전이었네요. 이제 보니까 완전히 쪼개지기 전이었지만 그때 이미 이런 징조는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대립하게 된 것은 윤선도와 윤선거, 윤문거, 윤원거가 친하게 지낸 것도 결국 나중에 송시열과 윤중이 심하게 갈등하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선도는 1671년 자기 자신은 말년은 평탄했던 것입니다. 현종 12년에 복일도 낙서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보다 4년 뒤에 숙종 1년에 남인이 드디어 집권합니다. 드디어 집권해서 윤선도는 일부에서는 영의정에, 의정에, 정승에 추증하자고는 여론이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도 남인 안에서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청남계의 사람들은 윤선도를 적극 옹호하고 탕남계, 그 당시 남인이 청남과 탕남으로 나뉘었잖아요. 그 탕남 쪽에서는 또 그걸 반대해서 결국은 이조 판서에 추중되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윤선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이름으로 시선으로 남게 된 것은 그의 문집 안에 훌륭한 기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그 문집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배경은 정조입니다. 정조는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선도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윤선도의 풍수지리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해서 그가 정한 묘소로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천장을 해서, 이장을 해서 결국 화성이 만들어졌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 윤선도의 문집을 대대적으로 보충해서 간행하도록 합니다. 그때 바로 그 문집 안에 하별집에 시조 및 단가가 75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75수가 포함됨으로써 윤선도는 후세에 국문학사상 결코 잊을 수 없는 훌륭한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도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이, 자신의 작품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